이번 영상에서는 세제람 과학세상 물리학 1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통합하는 과정 18번째로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될 내용들은 전자기파의 발생과 전파, 그리고 이제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 그리고 이제 전자파 차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그러면 먼저 전자기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자기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먼저 전자기파에 대한 연구를 이제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1865년에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측을 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과 같은 약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파 세크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중요한 것은 1886년에 헤르츠가 실험을 통해서 전자기파의 존재뿐만 아니라 전자기파의 성질이 빛의 성질과 같다는 것을 실험으로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전자기파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해를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것을 이 그림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위에 있는 거를 보게 되면 이제 주파수로 되어 있고, 여기 주파수로 되어 있고, 밑에는 이제 파장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 편이 주파수가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주파수가 점점 높아지죠. 얼마 정도 되냐면 여기 10의 6승 헤르츠라 그랬으니까 한 1메가, 그리고 이제 여긴 10의 9승이니까 기가, 10의 12승이니까 테라 해서 10의 21승까지 이렇게 점점 주파수가 높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파장으로 되어 있어요. 10의 제곱미터, 10의 제곱미터면 이제 100m죠. 10의 1승이면 10m고 10의 제로승이면 1m. 이렇게 해서 점점 파장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짧아지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 밑에 한번 보죠. 밑에 보면 밑에 AM 라디오, 그리고 FM 라디오, 휴대폰, 그리고 와이파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그 이제 인체에서 나오는 열, 그리고 이제 리모컨, 그리고 이제 가시광선, 그리고 이제 썬블럭 하는데, 그리고 메디컬 엑스레이, 그리고 핵융합,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각각의 파장들을 보면 대충 이제 한 AM 라디오 같은 경우는 수십에서 수백 킬로헤르츠, 그 FM 라디오 같은 경우는 수십 메가헤르츠, 셀룰러 폰 2.4기가헤르츠 그금방,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전자기파 스펙트럼인데 그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기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죠. 여기 보는 것처럼 전자기파의 이용에 보면 라디오파, 파장이 가장 긴 전자기파로 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등을 포함한 무선 통신에 사용된다 하는 거고요. 마이크로파, 휴대전화의 통신, 전자레인지, 레이더 등에 사용되고요. 적외선, 열작용을 해서 적외선 온도계, 열치르기, 리모컨, 열화상기,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고 조명이나 영상장치 등에 사용되고, 자외선은 살균작용을 해서 소독기에 쓰이고, 형광작용을 해서 이조 집회 감별 등에 사용된다. X선, 투과력이 있어 인체 내부 사진, 공황의 수화물 검사, 물질의 내부 구조사 등에 사용된다. 감마선,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크고 투과력이 매우 커서 그 화학 치료에 사용된다. 우리 이런 이용면은 다음에도 이제 또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서 얘기할 것은 뭐냐면, 이런 전자기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들에 다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맥스웰이 만든 맥스웰 방정식을 가지고 이 전자기파를 어떻게 기술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할 것은 맥스웰 방정식이 4개의 맥스웰 방정식과 2개의 보조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뭐예요?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파동이잖아요. 그것으로부터 파동을 기술하는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그런 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맥스웰 방정식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스웰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가우스의 법칙,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 암페어 주의 법칙 이런 것들로부터 근거를 해서 맥스웰이 이런 4개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전자기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을 여기서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다. 뭐냐면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전기력장을 이렇게 폐곡면을 둘러싸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뭐하고 같다? 전하량하고 같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적분 형태하고 미분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패러데이 법칙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해서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우리는 암페어 주의 법칙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그 전기장하고 자기장의 관계 여기 한번 세 번째 거 요거 한번 볼까요? 뭐 우리는 컬 E 이꼴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거 몰라도 여기에 전기장하고 자기장의 관계가 있는데 뭐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 시간에 그 변화하면 전기장이 생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맨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면 자기장이 생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은 상대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스웰 방정식과 2개의 보조 방정식을 가지고 파동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서 그 파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예요. 전자기파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 표시는 이제 E라고 하는 게 전기장이고요. E 제로라고 하는 게 그거의 진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g 해서 앞에서 우리 파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면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시간의 함수, 시간과 공간의 함수가 된다고 얘기를 해서 각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뭐 전기장이 이렇게 서 있고 자기장이 되어 있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은 수직이고 그것과 수직인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해 간다. 그러니까 전자기파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파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파장이 무엇이고 진폭이 무엇이고 주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진동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파동, 이 전자기파의 속력을 구한다고 한다면 V 이퀄 T분의 람다 F 람다 그러는데 이 전자기파는 진공에서 빛의 속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 정도 가는 그런 값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파동의 속력은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니까 이 V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파세크라고 하는 그런 값을 고정된 값이에요. 그래서 광속 불변의 원리에서 요거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파수와 파장을 곱하면 주파수가 올라가면 파장이 짧아지는 거고 주파수가 작아지면 이제 파장이 커지는 그런 성질들을 갖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앞에서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전자기파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볼 텐데 앞에서 우리 맥스웰 방정식에서 보면 우리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면 전기장이 생기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소식은 다 이해를 못했어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건 뭐예요? 교류죠, 교류. 그래서 교류 회로를 이용한 여기 보는 것처럼 교류 회로를 이용한 전자기파의 발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축전기, 콘덴서죠. 축전기는 이렇게 판이 2개, 플러스와 마이너스 판이 2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거기에 교류 전원을 가하게 되면 직류를 가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교류를 가하면 이게 변이 전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흘러요. 빨간색으로. 그러면 이 전류에 의해서 뭐가 생겼어요?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여기 보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생각을 했었어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이거를 확장해 가서 이 축전기 극판을 이렇게 여기 있죠? 요 위에 있는 축전기 극판을 이렇게 오른쪽 그림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펼칠 수가 있다. 그럼 더 펼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모양을 갖추는데 이 모양이 안테나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안테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한 곳에서 먼 곳까지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뭐를 하냐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는데 뭘 가지고 교류 회로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수직으로 되면서 그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전자기파가 이제 진행을 해서 우리 송신 안테나에서 수신 안테나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안테나의 원리가 여기 교류 회로를 이용한 전자기파의 발생에 있는 것이다.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도선이 지금은 축전기 극판이었는데 그걸 이제 도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도선에다가 뭘 가했어요? 교류를 가하게 되면 뭐가 전기장하고 이 빨간색이 전기장이네.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생겨서 전자기파가 어디로 가요? 송신 안테나에서 수신 안테나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그림이 있죠. 여기에 이제 그 도선이에요. 도선 여기 저 항아리 있고 여기에 이제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교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교류가 흐르고 있으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생겨서 여기 지금 그린색이 전기장이고 여기 자기장이 생겨서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이제 전파해가는 그런 그림들을 볼 수 있다. 이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오니까 여기 교류 신호를 가한 거죠. 만약에 우리는 방송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우리 변조라고 하는 통신에서 보면 변조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앞에서 AM 라디오는 수십 킬로헤르츠에서 수백 킬로헤르츠 그리고 FM 라디오는 수십 메가헤르츠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교류가 그런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보다 더 굉장히 높은 주파수죠. 2.4GHz 정도 그것만 거니까 여기에 교류가 흐르게 되면 그거 전자기파에 의해서 이제 퍼져간다. 그러면 수신 안테나에서 이걸 받아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안테나를 만드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전자기파라고 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각각 포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는 전자기파 종류와 그러한 전자기파들이 어디에 이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그림을 한번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한번 그림을 보죠. 여기 그림을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프리퀀시 주파수라고 되어 있고 이게 낮은 쪽이 이제 낮은 주파수이고 올라갈수록 높은 주파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웨이브랭스라고 되어 있고 파장으로 되어 있고 낮은 주파수가 이제 긴 파장에 해당되는 거죠. 긴 파장으로부터 이제 짧은 파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장에 따라서 각각 전자기파 종류를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전자기파의 종류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눌 수 있는 게 맨 밑에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전파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파는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를 포함한 여기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써 있는 것이 마이크로파이고요. 라디오 TV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이제 라디오파인데 이 라디오파에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FM, VHF, UHF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럼 라디오파 같은 경우는 파장이 어느 정도 되냐면 파장이 1m에서 100km 정도, 100km 정도면 굉장히 긴 파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는 1mm부터 1mm부터 1m 정도 그 위에 있는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뭐 1mm보다 조금 더 작은 파장을 우리는 특별히 밀리미터 웨이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영역의 전자기파가 적외선이 되겠고요. 이 적외선은 이제 가시광선의 빨간색, 여기 가시광선, 위가 이제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의 빨간색보다도 파장이 긴 전자기파이고, 그 파장이 어느 정도 되냐면, 750 나노메타에서 1mm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이 적외선. 물론 이제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가시광선, 여기 비저블 라이트, 얘가 이제 영역이 작기 때문에 여기다 조금 확장해 놨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빨간색, 밑에 있는 것이 빨간색이고 위로 가서 빨주노초, 파남, 뭐 보라색 맨 위까지 되어 있고요. 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사람이 눈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전자기파로 흔히 빛이라고도 이제 부르고, 파장이 어느 정도 되냐면 38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 이쪽 700 쪽으로 갈수록 이제 빨간색에 가까워지는 거고, 300 쪽으로 380 나노미터 이쪽이 보라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되어 있는 가시광선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파장이 더 짧은 거를 우리는 자유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과시광선의 보라색보다도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이고, 이 자유선은 파장이 약 10나노미터에서 380나노미터 정도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보다 더 파장이 짧은 것을 이제 X선이라고 하고, 자유선보다 파장이 짧고 감마선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이고, 파장이 어느 정도 되냐면 0.01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을 X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마선, 전자기파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으며 진동수 에너지가 가장 큰 그런 것을 감마선이라고 하고, 파장이 0.01 나노미터 이하인 것을 우리는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기파의 종류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자기파들을 어디에 이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파를 한번 살펴보죠. 전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것처럼 이 부분 였고, 그런 전파는 마이크로파워 라디오를 포함한 영역의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했고, 라디오파는 파장이 1m에서 100km 정도,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1mm에서 1m 정도 되는 이런 라디오파가 여기 있고, 마이크로파가 여기 있고, 이 라디오파에는 뭐 VHF, FM 이런 UHF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어디에 이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헤르츠의 실험으로 이제 전파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나서 이런 전파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1895년 이탈리아의 마르코니, 과학자 마르코니에 의해서 무선통신에 성공하면서, 이제 무선통신이라고 하는 게 선이 없이 어떤 신호를 전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포함한 무선통신에 사용되고요. 그 이제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는 고고의 진동수에 따라서 전자레인지, 휴대전화, 무선 랜, 레이더, 유성 통신 등에 사용된다. 뭐 여기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여긴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죠. 물론 휴대전화도 이제 무선 통신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무선 통신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뭐 우리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안테나의 원리예요. 안테나의 원리는 송신기라고 하는 게 이제 발진하는, 그러니까 교류 신호를 만드는 그런 전기적인 신호가 있어서 걔에 의해서 이렇게 뭘 만들어요? 전자기파를 이렇게 만드는데, 전자기파를 만들어서 멀리 보낼 때는 이와 같은 형태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죠?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수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의 수직인 방향으로 전파해 가서 송신 안테나부터 수신 안테나로 전파해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 송신기에서 발생하는 주파수에 따라서 안테나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안테나의 모습들이 세라믹 칩 안테나, TV 수신 안테나, 유성 수신 안테나, 무선 랜 외장 안테나, 스마트폰 내장 안테나, NFC 내장 안테나 해서 안테나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무튼 어떤 거든지 거기에 사용되는 주파수에 따라서 그 안테나의 모양들을 바꾸고 있다. 물론 안테나도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소형으로 만들고 더 파워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번 보면 전파망원경이라고 하는 거 있어서 저 우주에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로부터 전파를 받아들일 그런 망원경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강력한 전파를 방출해서 전파가 물체에서 이제 반사되어 오는 반향파를 수신해서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파악하는 그런 레이더 장치가 있고, 얘가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상 레이더 같은 경우가 이제 기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전파를 발생해서 그것들로 그것들로부터 이제 반사되어 오는 전자기파를 받아서 기상을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런 문서통신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기기 중에서 우리 생활에 매우 많이 사용되는 전자레인지, 우리는 혹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거에 대한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자레인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의 퍼시 스펜서라는 사람이 발명했는데요. 당시에 마이크로파를 군사용 레이더에 이용했는데 스펜서가 마이크로파 발생 장치인 마그네트론 옆에 있을 때 주머니에 있는 이제 초콜릿이 녹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를 계기로 이제 전자레인지를 이제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1947년에 레이더 레인지라는 이름으로 첫 전자레인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자레인지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파장이 12.2cm, 진동수가 2.45GHz 정도 되는 마이크로파가 물 분자의 고유 진동수가 같아서 수분이 있는 음식에 쪼이면 물 분자가 같이 진동하면서 열이 발생해서 음식을 가열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보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러한 전자레인지 내에 이와 같은 여기 그림이 좀 복잡하게 생겼죠. 마그네트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뭐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은 마이크로파가 어떻게 이제 작용하는 것인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이제 놔두고 여기 맨 위에 있는 안테나라고 있죠. 여기에 RF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안테나를 통해서 레디오 프리퀀시가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출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레디오 프리퀀시 뭐예요? 마이크로파, 아까 얘기했던 파장이 12.2cm, 진동수가 2.45GHz인 마이크로파가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안테나에서 나온 마이크로파는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죠?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수직이고, 그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전자기파가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 전하를 만나면 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물 분자를 보면 H2O 해서 여기 H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여기 이제 O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일렉트릭 필드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에 걸리면 플러스 전하는 밀치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는 잡아당기니까 얘가 이렇게 윗방향으로 밑에 방향으로 하니까 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텐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할 거냐면 아까 진동수가 2.45GHz라고 했으니까 2.45GHz가 되고 얘가 물 분자의 고유 진동수가 같아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 물 분자가 진동하면서 열이 발생해서 음식을 가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가열할 때 음식에 물이 있는 그런 것들이면 이 마그네트론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또 음식을 덮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전자기파 스펙트럼의 라디오파, 마이크로파에 이어서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봤듯이 가시광선의 빨간색 빛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를 얘기하고 파장이 750나노미터에서 1mm 정도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적외선은 1800년에 허셀이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빨간색 바깥 부분에서 온도계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적외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적외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대부분 복사로 전달되는 열이 적외선에 해당되고 물체에 흡수되어 온도를 높이는 열작용을 해서 우리는 이거를 열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적외선을 이제 어디에 이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 물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사진기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적외선 온도계, 열 화상 카메라 이런 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적외선을 열 치료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리모컨 등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외선을 이용하는 적외선 온도계가 이와 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열 치료기, 우리 안과 같은데 이런 병원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열 치료기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 화상 카메라, 이 열 화상 카메라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복사되는 열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비예요. 그래서 표면 온도에 따라 각각 다른 색으로, 여기 빨간색이 있고 뭐 이렇게 한데, 빨간색이 제일 이제 온도가 높은 거고요. 그리고 열 화상 카메라는 뭐가 좋은 거냐면 물체에 접촉하지 않고도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전체의 온도 분포를 알 수 있어서 질병을 진단하거나 산업 현장에서 기계의 과열 부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방법용 CCTV의 야간 촬영에도 이용되기도 할 수 있다. 여기에 보인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전자회로에서 이제 열이 나는 것들을 이제 식히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팬을 3개를 달은 거하고 2개를 달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이제 식히게 되면 팬을 많이 달아야 이렇게 그 방열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비교하는 그림인데, 여기서는 뭐 이런 그 온도 분포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가시광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전자기파로 흔히 이제 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파장이 38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 뭐 우리 여기서 빨주노초 파남보 하는 거, 그래 빨간 쪽이 이제 750 나노미터 쪽이고 보라색 쪽이 이제 380 나노미터 쪽으로 된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은 우리가 빛이라고도 하고 광이라고도 하고 과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빛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 원자 내에 들뜬 상태에 있던 전자가 낮은 궤도로 전이하면서 발생한다. 우리 반도체를 하면서 이런 거 LED 하면서 그리고 레이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LED요, LED. 그리고 이제 태양과 전구 등에서 방출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시광선은 식물의 광합성뿐만이 아니라 영상 장치, 레이저, 광학기기에서도 이용됩니다. 우리가 뭐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여기 가시광선 이용하는 것들,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놨는데, 여기 이게 뭐냐면 미국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거기 가면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되는 거죠. 화려하죠. 그런 거를 사진 찍어 놓은 걸 보인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가시광선 영역 380 나노로부터 750 나노미터까지 있는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이렇게 있는 것들의 웨이브랭스, 파장별로 바이올릿, 블루 해서 이렇게 레드까지 파장별, 그리고 프리퀀시, 그 주파수, 그리고 이제 포톤 에너지, 그의 광자의 에너지 값이 E 이퀄 하누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영역하고 한번 연계해서 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자외선은 가시광선의 보라색 빛보다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이고, 파장이 10나노에서 380 나노미터 정도 되는 것들을 이제 자외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한 자외선은 1801년에 리커가 염화은의 흑화 현상을 연구하던 중에 보라색의 바깥 부분에서 강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 원자 내 들뜬 상태에 있던 전자가 낮은 궤도로 전이할 때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에서 하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죠. 그리고 매우 뜨거운 물체 또는 특수 전등에서 방출될 수 있고, 태양 광선이나 수은 등의 빛 속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태양광에도 이제 자외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외선의 특성이 원자나 분자에 흡수되어 전리시키는 작용이 강해 물질의 화학 변화를 일으키기 쉽고요. 그리고 물체를 변색시키거나 피부를 검게 만든다. 그래서 자외선에 이제 당하게 되면 피부가 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한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릴 위험도 있지만, 그런 자외선은 인체의 비타민 D의 합성을 이제 도와준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해서 살균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식기, 소독기, 의류기구, 소독, 그리고 이제 그 형광 물질 속에 포함된 형광 물질에 흡수되면 가시광선을 방출해요. 이건
자외선은 안 보이는 건데 형광 물질이 흡수되면 가시광선을 방출되는 그런 형광작용을 해서 위조지폐 감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치과에서 쓰는 레진을 굳힐 때도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외선 이용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위조지폐 감별, 그러니까 형광작용을 일으켜서 이렇게 위조지폐 감별, 뭐 자외선은 안 보이지만 얘들이 형광 물질에 흡수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보이고, 의료기구 소독 장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소독, 많이 봤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외선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X선은 이제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고 감마선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이고, 파장이 0.01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 정도 되는 거고요. 그 X선은 1895년에 렌트겐이 실험실에서 검은 종이로 가려진 음극성광으로 실험을 하던 중에 옆에 놓여있던 강광 종이에 색이 변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서 X선을 발견했고요. 고속의 전자를 금속박에 충돌시킬 때 전자의 감속 때문에 발생하고, 원자의 에너지 준위 간의 전자가 전해할 때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X선의 특징은 투과력이 강해서 인체 내부의 모습이나 물질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그리고 진동수가 큰 X선은 매우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생체 조직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가다 노출을 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과력이 강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디에 이용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X선 사진, 컴퓨터 단층 촬영, 공항의 수화물 검사, 그리고 예술 사진 등에 이용되고, 고체 결정 구조를 연구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면 엑스레이 이용을 해서, 여기 이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그 파장별로 이렇게 있어요. 비저블 라이트, 가시광선, 엑스레이, 감마레이 있는데, 여기 엑스레이 중에서도 하드 엑스레이 이 부분 거를 가지고 여기는 엑스레이 이렇게 하니까 결정학 구조하고 유방 조형술, 그리고 이제 의학에서 단층 촬영하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층 촬영하는 거고, 얘는 에어포트 시큐리티니까 우리 공항 수화물 검사할 때 이런 그림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마선이죠.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으며 진동수와 에너지가 가장 크고 파장이 0.01 나노미터 이하이고요. 요 감마선은 1900년에 빌라디의 우라늄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투과력이 매우 강하여 감마선을 쪼인 생명체는 심각한 이제 손상을 입어서 화상뿐만 아니라 유전체 변형 또는 암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감마선의 세기를 조절해 항암 치료에 사용하거나 감마선 망원경, 비파괴 검사, 품종 개량 등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감마선을 이용해서 감마선 치료 장비의 구조를 하나 했는데요. 여기 이제 감마선이 나오는 마스크를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어떤 특정 머리 속에 이제 특정 부위를 이렇게 에너지를 가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그런 장비인데,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여기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의 특정 부위에다가 감마레이를 쏘는, 지금 파란 것들이 감마레이라고 보면 여기 특정 부위에다가 쏘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마선 치료 장비는 이제 세기를 잘 조절하면 항암 치료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생각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그 전자기파 종류를 나누기를 전파는 이제 마이크로파하고 라디오파가 있었죠. 그 자음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것들의 간단한 발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그리고 어디에 이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전자파, 차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자파가 이제 전자기파라고도 얘기를 하고, 전자파 차폐는 영어로 일렉트로마그네틱 쉴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전자파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든가, 특히 어떤 전자기기에 이제 전자파가 들어가서 오작동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파를 차폐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실험 같은 걸 한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 휴대폰을 알루미늄으로 감싸면 거기 이제 전화가 이제 끊기게 되는 그런 현상,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보게 되면 전자레인지가 다른 육면체인데 다른 면은 이제 그 철판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앞면은 이제 망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아무튼 전자파가 제일 쉽게 차폐할 수 있는 것이 금속을 만나면 쉽게 차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할 것은 그런 전자파 차폐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자파를 그 도체로 막으면 왜 그런 전자파가 차폐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살펴볼 때 그 어려운 소식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소식들은 다 없애고 결과식만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먼저 전자파 차폐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자파 차폐의 필요성을 보기 위해서 여기 전자기기 내 전자파 차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왼편에 위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 PCB에 전자 회로를 꾸며 놓은 건데 IC들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파가 발생하고, 외부에서 오는 전자파에 의해서도 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외부에 어서 오는 전자파들을 차폐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여기다 컴퓨팅 기능에다가 카메라 기능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주 작은 곳에 전자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파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각의 부품들을 쉴딩, 차폐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이제 위에 보면 각종 자동차 전자 제어 장치가 있는데, 우리는 자동차가 이제 기계적인 장치이기도 하는 그 전자적인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죠. 특히 우리 그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없이도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때 오동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오동작의 가장 큰 원인이 외부에서 이제 전자파에 의해서 어떤 부품들이 오작동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자파를 차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품들이 굉장히 이제 그 좁은 공간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 이제 전자파를 차폐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전자파 차폐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한번 그 이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 차폐 원리를 살펴보면 여기 이제 인시던트 웨이브라고 하는 게 이제 입사파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전자파가 이제 들어온다면 그걸 이제 차폐를 하려고 뭐 어떤 물질을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쉴딩 매터리얼, 여기에 이제 쉴딩 매터리얼을 갖다 놓으면 이 쉴딩 매터리얼을 입사파가 만나면 그 반사파, 리플렉티드 웨이브라는 반사파가 생기고, 그 쉴딩 매터리얼의 그 두께, 종류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트랜스미티드 웨이브, 여기에 투과되는 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자파를 위해서 어떤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에 이제 기기가 있는 거고, 기기에 이제 투과되는 파가 적어야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 두 개의 매질에 이제 경계면이 있어요. 매질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매질 2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 경계면에 근데 각각의 매질들은 다른 성질을 갖기를 입실1, 뮤1 그리고 입실론 2, 뮤2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그 매질들을 우리는 유전율 그리고 투자율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질 2라고 매질 2는 유전율과 투자율이 다른 두 개의 매질이 경계선이다. 유전율이 무엇이고 투자율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매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경계면으로 뭐가 들어와요? 입사파가 아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오는데, 비스듬하게 들어온 것을 해석을 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경계면에 입사파가 수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전기장과 자기장, E가 전기장이고 H가 자기장이에요. 이 전기장의 I라고 쓴 것은 인시던트 이렇게 되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입사파가
들어오고 그 경계면을 만나면 일부가 반사를 해서 이 전기장의 리플렉티드니까 이제 반사파죠. 그 자기장도 반사를 이렇게 하고 일부는 이제 투과해서 ET 트랜스미티드 일렉트릭 필드, 트랜스미티드 매그네틱 필드 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매질 1과 매질 2가 뭐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아까 생각했던 걸로 보면 이쪽 입사파 들어오는 쪽이 공기이고 여기가 이제 투과파 이쪽이 뭐였어요? 쉴딩 배터리를 그러니까 차폐할 수 있는 그런 매질을 갖다 놓았던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입사파, 반사파, 투과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자파 차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매질 2가 뭘로 금속으로 될 때가 그 전자파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에 보면 유전체 1과 유전체 2가 있어서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 경계선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고 유전체 1은 유전율이 입실론 1 그리고 투자율이 뮤1인 그리고 유전체 2는 유전율이 입실론 2이고 투자율이 뮤2인 물체를 여기다 갖다 놨다. 그러면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반사하고 투과할 텐데 우리 이 입사파, 이 아이라고 하는 게 입사파이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이제 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과되는 거를 오른쪽에 갖다 그림을 그렸어요. 이때 얼마나 반사하고 얼마나 투과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반사 계수라고 하고 투과 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이제 구하는 것은 조금 복잡한 수식을 거쳐서 구한 거고요. 감마라고 해서 EI라고 하는 게 입사파잖아요. ER이라고 하는 게 리플렉티드 이제 반사파. 입사파분의 반사파를 반사 계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투과 계수는 이제 EI 입사파 된 것분의 트랜스미티드 그래서 ET가 타우라고 하는 투과 계수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결과 소식들은 우리가 조금 복잡한 소식을 거쳐서 가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 결과식을 가지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타2 플러스 에타1 분의 에타2 마이너스 에타1인데 에타2라고 하는 거, 에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 임피던스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에타2라고 하는 것은 물질 2가 유전체 2가 갖고 있는 고유 임피던스가 되는 거고 에타1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체 1이 갖고 있는 고유 임피던스가 된다. 그러니까 이 반사 계수는 고유 임피던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고 투과 계수도 이제 에타2 플러스 에타1분의 2배 에타2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 그러면 여기서 고유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에타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자기장분의 전기장 이 값인데 루트 입실론분의 뮤라고 하는 값. 아까 입실론이라고 하는 게 유전율이고 이 뮤라고 하는 게 투자율이니까 어떤 물질이 주어지면 유전율과 투자율이 주어지니까 지금 같은 경우 유전체 1에서는 유전율이 입실론 1이라 그랬고 그리고 투자율은 뮤 1이라 그랬으니까 입실론 원분의 뮤 1이 되니까 요 메타 1이라고 하는 값이 결정될 거고요. 메타 2라고 하는 값은 유전율이 입실론 2이고 그 투자율이 뮤2라고 하는 값을 가지니까 입실론 2분의 뮤2 하면 에타2라고 하는 값이 나와서 이 값을 위에 소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파가 반사하고 투과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나온다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전기장 같은 경우 유전체 1과 유전체 2를 갖다 놓고 입사파를 이렇게 전기장에 입사파를 갖다 집어넣으면 전기장에다 투과 개수를 곱하면 투과파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기장에 입사파를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반사계수를 곱하면 반사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장과의 관계들을 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이 입사파가 있고 반사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투과파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할 것은 전자파 차폐를 하려고 한다면 이제 금속을 갖다 놓는다 그랬으니까 이 유전체 이 부분에다 금속을 갖다 놓았을 때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돼요. 근데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체하고 다른 점이 시그마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그 전도도를 갖고 있어서 그 전도도 값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유전체 1과 유전체 2였었는데 여기 보면 유전체 왼편에 이제 유전체가 있고 그 오른쪽에 이상적인 도체, 이상적인 도체라고 한다면 시그마라고 하는 값이 이제 무한대 값을 갖고 있는 잘 전류가 흐르는 그런 값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자. 물론 이제 금속에는 뭐 구리, 금, 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도도가 다르긴 하지만 꽤 큰 전도도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도체 내부에 유전체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여기 반석의 수 아까 생각했던 그 수식이에요. 에타 2 플러스 에타 1분의 에타 2 마이너스 에타 1 투각의 수가 에타 2 플러스 에타 1분의 2배의 에타 2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상적인 도체인 경우에는 에타 2라고 하는 값이 0이에요. 이것도 이제 조금 복잡한 소식을 정의를 하면서 얻어야 되는데 아무튼 에타 2라고 하는 값이 이상적인 도체의 값은 0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에 있는 수식에 한번 갖다 집어넣어요. 여기 있죠? 감마라고 하는 게 입사파분의 반사파하고 에타 2 플러스 에타 1이었는데 지금은 에타 2가 0이니까 0을 갖다 집어넣으면 에타 1분의 마이너스 에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투각의수 타우라고 하는 값은 입사파 2i분의 그 투가파 2t 값을 해서 에타 2분의 에타 2 플러스 에타 1분의 2배 에타 2 했는데 에타 2가 0이니까 지금은 이게 0이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입사파가 들어와서 이 도체 내부에 투과되는 값은 얼마예요?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반사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값인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에 똑같은 값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상적인 도체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전자파 차폐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전자파가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상적인 도체인 부분에다가 도체를 갖다 놓고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전기 기기를 갖다 놓으면 이 전자파가 여기를 투과를 못한다 그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 투과계수가 0이기 때문에 여기를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전자파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갔던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들어갔던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마이너스 1 값을 갖고 있으니까 점선하고 실선하고 점선이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뭘 만드냐면 정제파라고 하는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어떠한 일정 지점에서는 똑같은 값을 가지는 그런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이제 자기장이죠. 자기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값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도체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전자파를 차폐를 할 수가 있다. 왜? 그러면 투과 개수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이상적인 도체인 경우에는 0이지만 이상적이 아니더라도 이 에타 2라고 하는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겠죠. 이 타우 투과 개수가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왔던 입사파가 이 도체를 통과하면 굉장히 조금밖에 안 가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제 전자기기를 갖다 놨다고 한다면 전자기기가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자기기를 꽤 큰 부피를 가졌다면 알루미늄 포일 같은 걸로 이렇게 싸면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만약에 작은 부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도체 성분을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을 가져야 된다. 어떤 그 유닛이라고 한다면 그 유닛을 이렇게 이제 동판으로 만들어서 상자처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은 전자기파의 발생, 그리고 이제 전파, 그리고 전자기파의 종류,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전자파 차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통합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에 나오는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